안녕하십니까. 인간AI의 오늘 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인간AI의 강의가 시작된 지도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종강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과 연관된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발전되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그 주의해야 될 그 요소가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냐 4차 산업혁명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많이 다르죠.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또 별개의 어떤 뭐 정보화 뭐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제 가리키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이 이제 네 번째 주기를 맞았다, 그런 의미고요. 최근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이 네 번째 주기를 맞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도 표현했지만 그래서 앞에다 제4차라고 붙였어요.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시기가 꽤 됐습니다. 벌써 이것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됐어요. 2011년에 독일의 하노버에서 그때 이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독일이.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공장 기기와 IT 시스템을 갖다가 연결하고 그리고 스마트화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름 붙인 게 바로 뭐냐면 인더스트리 4.0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을 뭔가 스마트화 하자. 제조업이라든가 공장기기 IT 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서 스마트화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붙였는데, 2016년 세계 경제 포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위스의 이제 다보스라고 하는 시에서 개최가 되는 이제 포럼인데, 거기에서 핵심 이슈로 이 이후에 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촉발이 되는, 즉 제조업이라든가 공장기기, IT 시스템 이런 것들을 스마트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도래가 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2016년 그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것을 이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럼 기간 동안에 총 한 300여 개의 그런 이제 주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거의 한 반 정도에 가까운 그런 숫자인 140여 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세션으로 이제 다루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바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1차 산업혁명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84년 영국에서 일어난 이제 그런 이제 산업혁명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동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력이라든가 증기기관을 갖다 통해서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의 동력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1차 산업혁명,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에 일어났었던 거고, 요거는 이제 노동을 분업화하고 그리고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소위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에서 엘빈 토플러가 제시를 했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1970년 69년에 시작이 돼서 70년대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예요. 즉 전자기기라든가 IT 또 자동화 생산 이런 것들을 막 나간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똑똑해진, 그쵸? IT 산업과 더불어서 발명이 된, 즉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발전이 된 요 시기를 갖다 우리가 바로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근에 이야기가 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에 독일 하노버의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돼서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020년 올해는 그 중심에 이제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바로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융합이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시스템들 또 어떤 기술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또 사이버상에서 구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요소를 갖다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기기관, 이것이 1차 산업혁명, 연구의 산업혁명. 그리고 전기와 내연기관, 이것이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 그 촉발이 됐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로봇, 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AI, 3D 프린팅, 또 AR이라든가 VR, 드론, 이런 모든 것들. 거기에는 AI 기술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 그리고 소비, 이런 전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융합이 되고 그리고 지능화돼가는 이러한 시대를 갖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AI, 또 뭐 이동통신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또 뭐 3D 프린팅, 드론, 자율형 자동차 다 여기에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업 간 아주 복합적인 형태 그리고 융합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기술들은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 몇 가지 그냥 예를 갖다 한번 이제 펼쳐본 건데요. 물리학적인 기술들은 무인 운송 순환이라든가 3D 프린팅이라든가 로봇공학, 신소재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예? 그쵸? AI와 3D 프린팅, AI와 뭐 드론이 뭐 이런 식으로 또 AI와 로봇이 연결이 된다라든가 또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또 연결이 되고 그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자율형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서로 연계가 된다는 거죠. 또 생물학적인 기술에서도 생물이 단순하게 어떤 생물의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합성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유전공학 기술을 갖다 도입하기도 하고 또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AI를 갖다 이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의료기기 진단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술이라든가 처방 이런 데도 이제 다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생체 조직 프린팅 같은 경우 이스라엘에서 이미 시행이 됐지만은 우리의 심장 인공 심장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3차원의 구조를 인공 심장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미 테스트화되고 굉장히 많이 연구 개발이 돼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는 신기한 상점이 있습니다. 계산대도 없고 계산하는 직원도 없는데요. 소비자는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골라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천장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 자동 감지하고 앱에 연결된 신용카드로 비용이 청구되는 건데요. 쇼핑을 하다가 골랐던 물건을 진열대에 다시 내려놓으면 계산에서 제외되며 반품과 환불도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건 캐셔리스 스토어라고 표현되는 아마존고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혁신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어딜 가나 들려오는 말 4차 산업혁명,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국의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생산, 소비 측면에서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기술과 두 번째 생산 소비, 그리고 세 번째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 이 세 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발명되어 왔으며 생산과 소비는 변화를 계속해왔고 자연이나 정치와 같은 여러 이유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요소만을 가지고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1, 2, 3차의 산업혁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업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으로 대변되는 초기 기계설비 공장과 노동의 분업을 통해 생산과 물류가 급격하게 확장됐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의 발명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와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가 3차 산업혁명의 주축이었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모든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와 3D 프린팅, 이 기술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고 있는 셈이죠.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외치며 미래 독일을 이끌 핵심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속도와 범위, 체제에 대한 충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로 우리의 생활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겠죠. 어느 미래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초등학생 65% 이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나 자신의 위치나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앞으로 어떤 현실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우리의 생활할 때 굉장히 많이 바꿀 것인데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발전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 IoT,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로 전부 이제 통합이 될 테고요. 이들이 서로 통합을 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새로운 기술 문명들 이런 것들이 도래가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 또 초연결의 그런 이제 사회가 이제 도래를 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산업을 갖다 창출한다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성장을 갖다 가속화하고 세계 산업계에 지금 당면한 문제들, 저성장이라든가 저소비 또는 고실업률, 고위험 이런 것들을 갖다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갖다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또 항공기 거기에는 뭐 이제 드론도 있겠죠. 드론이 뭐 어떤 그 사람 어떤 물건만을 갖다 이제 배달을 하거나 또 공중에서 촬영하거나 이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 이송을 하고 또 신무기 체제 이런 것들도 도입이 될 테고 고효율 스마트 그리드 또 실시간 스마트 교통체계 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도입이 될 거예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은 이거예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모든 그런 이제 사람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을 갖다가 기계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는 일자리 쇼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미래 고용 보고서 15년의 경제 포럼 이때 이제 예측을 한 걸로는 향후 5년간 즉 2020년이잖아요, 올해가. 2020년 정도까지는 한 15개국에서 710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한 210만 개가 창출이 되긴 하지만 710만 개가 사라진다는 거는 거의 500만 개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를테면 반복적인 업무들, 사무라든가 행정, 그 안에는 제조 생산, 또 건설 채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고 이제 비교적 사람의 어떤 감성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 예술, 디자인, 환경, 스포츠, 미디어 이런 쪽은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적게 감소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이제 스위스 글로벌 금융사인 UBS에 따르면은 남성 일자리 3개가 감소를 하면 하나 정도가 창출이 될 테고 여성의 경우는 더 심각하답니다. 5개가 감소를 하면 하나가 창출하는 정도. 그래서 그 피해는 여성들이 더 크게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일자리 쇼크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도 이제 불평등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정체성, 윤리의 문제 이런 이제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회장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대안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생명공학을 갖다 주도하게 되는 그러한 핵심 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공학 혁명의 핵심이 될 것은 크게 저는 2가지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갖다 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줄기세포에 대한 그런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돼서 진전을 갖다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태생계 전능세포를 갖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줄기세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된 연후에 이제 수정란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가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단계에 들어서면은 어떤 조직으로든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포의 상태가 되는데 바로 그것을 갖다 우리가 줄기세포. 즉 식물로 친다면은 줄기에서 가지도 나고 거기서 또 잎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또 꽃도 피고 이러듯이 바로 그러한 의미의 이제 줄기인 거예요. 그래서 스템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기세포는 주로 초기 분열 단계의 배아로부터 이제 채취가 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간세포, 줄기라는 뜻이죠. 또는 모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줄기세포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 정도로 현재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수정란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배아의 형태를 띈 모든 그런 어떤 조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세포의 형태인 배아줄기세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체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는 난자로부터 핵을 떼고 핵을 떼서 체세포를 갖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형태의 바로 이제 줄기세포인 것이죠. 그래서 수정란에서 이제 핵을 떼가지고 바로 주입을 한 이제 우리 세포의 핵을 갖다 주입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성체줄기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체줄기세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느 정도에서 핵만을 갖다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조직으로 분할을 할 수는 없어요. 지방에서 띄었다 그러면 이제 지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쪽 또는 뭐 피부에서 띄었다 그러면 피부와 연관이 되어 있는 뭐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유도만능 줄기세포예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우리 체세포를 활용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염색체 정보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네 가지 지금 이제 로 그렇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저렇게 배아줄기 세포처럼 모든 세포를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세포로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 모든 세포를 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체줄기세포, 특정 세포로만 분화하는 거,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하고,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성질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줄기세포에 대해서 초기에는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를 거의 주로 다뤘기 때문에 먼저 그 설명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이어서 유도만능 줄기세포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의 주인공 황우석 박사에게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서 2005년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입니다. 2004년 세계 최초로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와 배아줄기세포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황우석 교수. 그러나 2005년 불법 난자 매매와 논문 조작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여러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골세포뿐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심장근육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이 줄기세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줄기세포, 왜 문제가 될까요?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배아에서 추출하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인의 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인간의 배아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는 어떤 조직으로도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생기는 배아. 배아는 장차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면 그 배아는 결국 파괴됩니다. 통상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배아 상태로 있다가 7주가 넘어가면 비로소 태아라고 부릅니다.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아는 여전히 생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생명윤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이 배아까지도 생명으로 간주합니다. 즉,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한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쟁점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는 조심스럽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다른 한 종류인 성체줄기세포는 인간의 골수나 혈액 등에 조금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대부분이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처럼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체줄기세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배양 과정에서 100배 이상 배양해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하거나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임상실험을 거쳐 안전한 경로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를 잘못 투입할 경우 지방세포가 괴사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줄기세포를 채취하다가 과다한 양을 채취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연구 중이기에 그 효과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의사나 병원에 따라서 그 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기세포 연구나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할까요? 이미 줄기세포 관련 기술은 불임 문제나 난치병 치료 등의 긍정적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줄기세포 연구와 사용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임 시술을 예로 들면 만약을 대비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진 배아는 보통 냉동 보관되거나 폐기되기도 합니다. 생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아가 경제적 논리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날이 진보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러나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는 과학계나 의료계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줄기세포, 특히 배아줄기세포 그리고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이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두 개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했잖아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이 바로 그 체세포에서 핵을 갖다가 떼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 유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줄기세포를 갖다가 유도하는 그 배아줄기세포처럼 그러한 이제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바로 이런 것들은 일본의 연구팀들이 최근에는 파킨슨병 치료라든가 이런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움직임의 장애를 초래하는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몸이 경직돼 움직임이 느려지고 나중엔 스스로 음식을 먹기도 힘들게 만드는 무서운 병인데요. 네,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인데 이번에 줄기세포를 이용해 극복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일본 교토대와 이화학 연구소 등이 참여한 연구진이 파킨슨병에 걸린 원숭이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의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세포의 전 단계인 전구세포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구세포를 파킨슨병에 걸린 원숭이 뇌에 이식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12개월 뒤 떨림이나 경직 등 파킨슨병 증상의 정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종양 발생 등의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의 핵심, 유도만능 줄기세포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체세포는 분화되면서 앞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그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란 이미 운명이 결정된 체세포를 분화하기 전인 줄기세포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배아줄기세포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210여 가지의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죠. 하지만 여성의 난자를 사용하는 기존 배아줄기세포 연구와는 달리 체세포만을 가지고도 치료할 수 있어 윤리적 논란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체세포를 직접 치료했을 수 있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성공함에 따라 인간 대상 임상시험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 즉 체세포의 핵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유전자 정보를 갖다 관여하는 이런 쪽, 뭐 핵뿐이 아니겠죠. 이제 거기에다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물질들 4개를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줄기세포, 즉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그런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되돌리는, 그래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2교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